사업결합 취득으로 인한 무형자산 잠깐만 볼게요. 자, M&A 업무 같은 걸 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해커스가 삼성전자가 해커스를 인수한대요. 그럼 해커스의 재무상태표를 보면 이렇게 자산부채 자본이 장부금액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장부금액이? 여러분,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뭡니까? 재무상태표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이 재무상태표를 봐서는 이 기업의 지금 현재 자산부채 자본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장부금액, 역사적 원가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M&A 업무,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가 해커스를 돈 주고 사오기로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게 뭐냐면 이 회사의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다 공정가치로 바꿔준다고요. 나중에 고급회 가면 아주 자세히 얘기할 거지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한다고요. 사업결합이라는 게 뭐야? 돈 주고 이 회사를 사오는 게 사업결합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일단 삼성전자가 해커스를 인수한다면 장부금액을 다 공정가치로 바꿔준다고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사한다고 얘기해요. 뭐 나중에 또 배울 거고. 여기까지만 하고 끝날까? 그렇지 않아요. 해커스는 자산으로 잡지 않았지만 삼성전자가 볼 때 자산이나 부채라면 자산과 부채로 그냥 잡는다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형자산이겠죠. 해커스 같은 경우에 방금 얘기했죠. 윤돈이 계약금 자산으로 잡아놓는다고 안 잡아놓는다고. 야, 뭐 그런 것까지 잡아놓냐 이랬을 거라고요. 안 잡아놨다고요. 근데 삼성전자가 해커스 합병하려고 했더니 윤돈이가 괜찮은데 윤돈이가 자산으로 안 잡아놨네. 왜 인상을 찍으려요? 그죠? 윤돈이가 괜찮네 하면서 윤돈이의 가치에 대해서 자산으로 잡아놓는다고요. 후자弁빼고 뭐 이렇게 잡아놓는다고. 부채도 마찬가지로 잡아놓는다니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사업결합을 하게 되면 해커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피취득자라고 그래요. 삼성전자를 취득자라고 한다고. 피취득자가 기존의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았던 자산과 부채도 취득자인 삼성전자가 볼 때 자산과 부채로 알아볼 수 있다면, 다른 말로 식별 가능하다면 별도의 자산과 별도의 부채로 잡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제 세무사 되시면 M&A 업무 가면 이쪽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게 부채로 잡지 않았지만 우리가 볼 때 부채성이 있으면 부채로 잡는다고요. 합병할 때 세무사 분들이 하는 게 있는데 뭐 있을까? 삼성전자가 해커스를 합병했어요. 합병했다고. 근데 한 1년 있다가 세무조사 나왔어. 그래서 해커스 여태까지 세금 잘 내고 있지만 세금 얼마 뭐 했다고 해갖고 세무조사로 추징금 받았어. 그럼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난 오래 샀는데 올해 세무조사 나와서 세금 두드려 맞으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원래 해커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같은 세무사나 텍스팀이 가서 합병할 때 세무조사를 모의로 한번 해본다고요. 대충은 아니고 모의로 세무조사를 해서 나중에 세무조사 나오면 세금 얼마 두드려 맞을지 계산을 한다고. 그래서 그걸 미리 부채로 잡아놔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사업결합, 이 합병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거기 두 번째 박스 볼게요. 그 172페이지 상단에 회계처리 바로 밑에 볼게요.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하다면 사업결합 전에 그 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한다. 아무튼 뭐 피취득자, 기존의 이 회사가 자산과 부채로 잡지 않았더라도 혹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자, 삼성전자 입장에서 자산성이 있는 무형자산이 있다면 얘를 자산으로 잡을 수 있다고요. 다만 이 경우에 뭐 식별 가능하기만 하면 자산으로 잡을 수 있지 인식요건은 따지지 않는다고요. 나중에 고급회에 가서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렇죠? 식별 가능하기만 하면 인식요건과 상관없이 자산으로 잡아요. 사업결합할 때는. 자, 그럼 돌아와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해커스의 자산의 공정가치와 플러스 알파 된 게 2천억 있다고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조그만 회사는 아닌데 그냥 2천억이라고 할게요. 부채와 플러스 알파 되는 걸 합쳐봤더니 이게 얼마 나오나 봤더니 1,500억 나왔다고 할게요. 실제로 해커스 무부채 무기업인데 그냥 부채 있었다고 칠게요. 그럼 이 회사 해커스 얼마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면 살 수 있어요? 실제로 500억 갖고 살 수 있는 회사 아니에요. 얘기해버렸네? 얼마면 살 수 있다고? 500억이면 살 수 있어요. 왜 500억이면 살 수 있어? 여러분 아파트 전세 끼고 사는 거랑 똑같아. 집값이 지금 2천억인데 전세보증금이 1,500억 있다고요. 그럼 전세보증금은 내가 나중에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요거 두 개의 차이인 500억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다고요. 흔히들 전세 끼고 산다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갭 투자한다는 게. 기업도 마찬가지라고요.
자산 값을 다 치르고 사오는 게 아니라 자산 빼기 부채한 자본의 공정가치로 돈 주고 사온다고요. 어렵지 않지. 근데 만약에 내가 요 회사 사올 때 삼성전자 해커스 살 때 대가로 이전 대가로 700억 줬대요. 500억만 주면 되는데 700억을 줬대. 왜 700억을 줬을까? 500억만 주면 되는데 왜 700억 줬을까? 뭔가 보이지 않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해커스를 합병하면 삼성전자 X 뭐 해커스 해갖고 하면 뭔가 시너지가 날 것 같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시너지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돈을 200억 더 줬다는 거거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GW 굿윌이라고 해서 영업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영업권을 계산할 것까지 필요 없고요. 영업권의 개념만 알면 돼. 영업권은 뭐야? 사업 결합할 때 피취득자의 순자산 공정가치보다 돈을 더 준 거라고요. 이유 없이.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아까 봤더니 윤돈이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서 윤돈이의 가치를 별도의 자산으로 잡았는데 요 200억은 뭔지도 모르겠어. 식별 가능하지 않아. 그래서 영업권으로 잡아놨다고요. 그래서 영업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무형자산이 영업권이에요.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 이게 뭔지는 몰라. 근데 사업 결합하다 보니까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돈을 더 줬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위로 올라가 보시면 여기 볼게요. 사업 결합은 피취득자의 자산을 공정가치로 취득하고 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수하는 것이며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순자산 공정가치와 이전 대가의 차액은 영업권으로 기재한다. 보이시죠? 그래서 영업권의 가장 큰 특징을 한번 여러분 뭐 알 수 있냐면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자산입니다. 옛날에 80년대에는 막 이런 문제도 나왔다고요. 무형자산 한 5개 준 다음에 다음 중 성격이 다른 것을 하나 고르라고 그랬다고요. 다 무형자산인데 답이 영업권이었어요. 왜? 다른 무형자산은 개별적으로 알아볼 수 있지만 영업권은 개별적으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따라오시겠죠? 자, 그럼 우리 셀프 스터디 좀 읽어볼게요. 셀프 스터디. 사업 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는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한 것으로 본다.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식 기준을 항상 충족한다는 말이 이 사업 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성만 판단한다는 소리예요. 인식 요건을 따지지 않고 알아볼 수 있다면 식별 가능하다면 그냥 자산으로 인식한다고요. 사업 결합하는 경우에. 더 자세한 얘기는 고급 회계 때 할 테니까 일단 표시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왜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보면 우리가 그래도 기본 강의 한번 들었으니까 연구 단계가 있고 개발 단계가 있잖아요. 이거 아마 내일 할 것 같은데 연구 단계에 해당하는 지출은 우리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구비로 다 비용 처리하죠. 개발 단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기 전에는 경상개발비로 비용 처리하고 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개발비라는 자산으로 처리하잖아요. 어떤 A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A라는 회사가 지금 이만큼 연구비를 썼대. 여기까지 돈을 지출했대. 그럼 연구비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비용 처리한다고요. 근데 이 상태에서 B회사가 A사를 인수했대요. 다른 말로 사업 결합했대. 이 경우에 A사가 지출한 이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을 B회사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기준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탈모약을 개발하는데 연구 단계에서 이만큼 연구를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개발할 때 효율적인지를 알아냈다고요. A회사가. 근데 B회사도 탈모약 개발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대. 그럼 얘도 이만큼 똑같은 연구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요. 그럼 이만큼 돈 쓸 거였는데 A를 내가 합병하는 바람에 이만큼의 연구 자료가 이미 있잖아. 돈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은 자산으로 본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취득자가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피취득자가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금액은 취득자 입장에서 자산이 될 수 있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좋아요.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요.